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경주에서 열립니다. 관세 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개정 등 굵직한 현안들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당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이 있죠. 예, 이 대통령 오늘 오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제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음 달 1일 이제 토요일이죠.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고요.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을 하는 건데, 한미 정상의 역대 최단기간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 등이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에이펙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되게 끈끈한 미일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여성 총리 취임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네자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라고 여러 번 언급한 아베 전 총리에게 많이 들었다면서 화답을 했는데요. 네. 이 여전히 노벨 평화상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아베 전 총리에 이어서 또 한 번 노벨 평화상을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 시절 통역사까지 동원하면서 일본은 트럼프의 친구 아베를 적극 활용했고요. 이 골프 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향 저격 선물 공세도 했는데,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퍼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벚나무 250그루를 워싱턴에 선물하기로 했고, 또 같은 날 일본에서도 불꽃놀이를 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네. 회담 뒤에는 트럼프의 전용 헬기를 타고 요코스카 해군 기지로 이동해서 미 핵 항공모함에 나란히 서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정상, 안보와 경제 분야 밀착도 강화됐네요. 예,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이 무역 합의 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고 핵심 광물 히토류 확보나 AI, 항공 우주 같은 첨단 기술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국방 예산을 더 빠르게 증액하겠다는 방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요. 정상회담에 맞춰서 양국 정부는 이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본판 마스가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네. 미국과 일본은 조선업 작업반을 설치해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 만나서 미국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으로 올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나라 부산에서 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제 매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젯밤 이 도쿄에서 열린 기업인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한국으로 가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만남이며 매우 잘 될 것이로 생각한다. 사실 모두에게 훌륭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부대 행사인 CEO 서밋이 어제 공식 개막했습니다. 예, 어제 저녁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이 첫 번째 공식 행사, CEO 서밋의 첫 번째 공식 행사인 환영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이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31일까지 나흘간 열리는데요. 에이펙 CEO 서밋은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요. 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더 큰 사업을 일구는 좋은 장소라면서 앞으로 3일간 우리는 지혜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이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이 돼서 인류의 진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 CEO 서밋에 국내 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CEO도 어떤 인사들이 참석할까요? 예, 대표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제 한국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일단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이 회동하기로 했고요. 이후에 일정을 마치고 31일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서 가서 또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국내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요. 이 뭐 구글 부사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또 새로운 투자나 협력에 대한 기업들의 깜짝 발표가 나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만났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예, 지금 이제 여야 원내 수석들이 각각 운영이 여야 간사인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가 2시간 넘게 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이죠.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다음 달 6일에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감 당일 이 오전에만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까지 남아서 국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맞섰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김 실장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고 양당 수석 부대표는 이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일단 여야 협상이 결렬된 모양새인데 그러면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제 지금 오전 10시에 이제 운영위 전체 회의가 열릴 텐데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어제 제시한 카드가 민주당으로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네. 최대한 일단 국민의힘 기다리겠다는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 남편까지 부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건 국감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그 대통령실 국감을 내란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포함해서 약 5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거는 사실상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갭 투자 의혹 등으로 이상경 전 차관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예, 김 장관이 어제 이제 서울 성수동의 민간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무와 집사라는 유튜브 발언과 이제 뭐 갭 투자 의혹 등으로 이상경 전 차관이 사퇴한 데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 장관은 이 97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 가령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또 폐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윤덕 장관이 어제 재건축의 현장을 찾았는데 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사업 현장에 갔어요. 예, 오세훈 시장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 2구역을 현장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갈등 요소가 현장에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조만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해 규제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른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정책 전환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주가 조작 근절 대응단이 이른바 폐가 망신 2호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이제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회사 고위 임원이 연루된 주가 조작 조사와 관련해서인데요. 합동 대응단에 따르면 고위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이 NH증권이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 매수 관련 정보를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고위직 임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일반 주가 조작 범죄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리네요. 예, 오늘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행정안전부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데요. 네. 3주기 기억식은 이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식에는 정부 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 또 우원식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 시민단체, 일반 국민 2천여 명이 참석하고요. 이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혹시 서울 시민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함께해달라고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상습정체 구간에 차가 많은 데다 출근길 사고의 영향까지 받고 있는 곳들인데요. 부산 쪽 경부선 안성 분기점 부근 1차로가 사고로 차단되면서 남사 졸음쉼터 이전부터 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서울 쪽으론 수원과 서울시 구간에 걸쳐서 차가 부쩍 늘었습니다. 수도권 제1수단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자유로 4차로와 갓길 사고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혼잡한 데다 정체 계양부터 송내 쪽으로 다시 장수와 시흥, 조남과 하기 분기점 일대로 구간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동부권에선 구리에서 판교 쪽 강일과 서하남을 중심으로 더딘 흐름입니다.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으로 도심 쪽 원릉 분기점 앞두고 2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 처리 여파 신내부터 크게 봤습니다. 또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 이동에 50여 분, 올림픽대로 같은 구간 지나시는 데는 1시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치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증시 얘기하면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어제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했네요. 예, 저희도 매일 같은 뉴스를 지금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또다시 신고가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장중에 무려 6,911포인트까지 오른 후에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AI 관련 투자 심리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지수가 0.3%, S&P 500이 0.2%, 나스닥이 0.8%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예요. 그런데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IT 쪽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업종별로 보면 IT 쪽이 1.6%가량 상승하면서 사실상 어제 증시는 IT가 이끈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부분은 1에서 2%가량 하락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차별화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빅테크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지분 약 27%를 확보하는 협약을 발표하면서 2%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기업별 뉴스 가운데는 엔비디아 뉴스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던 걸까요? 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건 단연코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GTC, 그러니까 GPU 기술 컨퍼런스에서 젠슨왕 CEO는 우리는 AI 버블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블랙웰, 루빈칩의 누적 수주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통신 관련 회사인 노키아의 10억 달러 지분 투자를 통해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 공표하는 등 굵직한 발표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젠슨왕 CEO 우리나라 에이펙 그 CEO 서밋에도 오는데요. 좋은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AI 버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 AI 열풍을 계속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닷컴 버블처럼 회의감이 생기는 분위기인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톨즈 웰스의 칼리 콕스는 이제 투자자들은 AI의 꿈이 아니라 현실적 비용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요. 네.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액이 무려 4,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 비용이 정당화될 만큼 실질적 성과가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콕스는 지금은 닷컴 버블과는 다르지만 AI가 기술주의 명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S&P 500의 기술 기업의 주가가 이익의 괴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넓은 상황이라서 향후의 실망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7의 실적 발표가 집중된다고 하죠. 시장이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세글렌베네는 이번 주가 강 세장의 현실 검증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S&P 500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비중이 3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들 기업이 충분히 이익을 내더라도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작은 실망에도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한 실적만이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스트라테가스의 라이언 그래빈스키는 지금 시장은 비싸지만 2000년대 버블 시절보다는 훨씬 건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시엔 PER이 70배에서 100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상위 50개 기업 평균이 50배 미만이고 기업의 수익도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버블과는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내일과 모레 이어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미국 증시를 이끄는 이런 기업들의 시장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000포인트를 넘어선 우리 증시가 어제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10월 들어서 일간 변동폭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후 영업일에 한두 번씩은 조정을 보이면서 탄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4,000포인트를 넘어선 후에 화요일 오전장에 조정을 보이면서 4,000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코스피는 0.8% 내린 4,01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정 시에 매수 전략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네, 개인들이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 랠리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시장에 조정이 있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을 무려 3조 2천억 매도하는 가운데 네. 개인이 1.5조 원의 매수세로 코스피의 4,000포인트를 방어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에서 눈여겨볼 것은 SK하이닉스의 현물을 1조 3천억 매도한 겁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개인들은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예, 정부 부처의 보도 자료나 참고 자료 혹은 브리핑 때 쓰는 단어들 보면 관료적인 문체가 좀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어제 기재부에 최근 경제 동향 관련 백브리핑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 중에서는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 같다는 표현도 할 정도였습니다. 네. 기재부는 국내 주식시장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스피 PBR이 1.3배 수준인데 선진국들은 3.95배가 평균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율의 장기 평균이 35%인데 이 또한 현재 하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은 상당히 지속 가능한 랠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네. 원래 이 브리핑 자체가 정부의 정책으로 코스피가 순항 중임을 나타내기 위한 브리핑이었는데요. 이 근거로 언급한 것들이 실제 외국의 대형 증권사들이나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지는 않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개인과 정부가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 어제 시장 조정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시장의 랠리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조정으로 판단합니다. 지수 자체가 빠지기는 했지만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형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온몸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건강한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특정 섹터로 수급이 몰리면 이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어제는 2달간 지수를 끌어올린 대형주로 몰렸던 자금이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중소형주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삼성전자에게는 반가운 이야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서버용 D램 가격이 50%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나 오른 건지 체감하기 쉽게 만약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당 500만 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는 글로벌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형 고객사들도 주문한 물량의 70% 정도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버용 D램 가격은 최대 50%까지 폭등했습니다. 네. 대형 고객사가 아닌 우선순위가 낮은 고객사들은 향후 2분기 동안 공급 충족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현재 현물 시장 보면 DDR5 가격이 9월에 16GB 가격이 7에서 8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3달러로 크게 뛰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4분기 계약 가격 또한 서버용 메모리 가격 예상치인 30%를 크게 웃도는 40%에서 50%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판매자인 삼성전자가 마치 명품 브랜드들처럼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 잠시 후에 열릴 텐데 오늘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1%대로 오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이 있을 때 매수 심리가 발동한 우리나라이지만 관세 협의 등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관망 심리로 인해서 오늘은 시초가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때 온스당 4,359달러를 기록했던 금이 이제는 4,000달러 아래로 내려갔네요. 국제 금값은 0.7% 내린 온스당 3,95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현물을 사는 ETF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ETF에서 사야 할 금 현물이 부족할 정도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최근 6영업일 동안 금 현물 ETF들도 1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은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 그러니까 금이 갖고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 때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38% 오른 1,4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영향도 있었으나 예탁 결제원 자료를 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그리고 채권 보유액이 1,8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 세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우리 증시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10배가 넘는 자금을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좀 따뜻한 건지 추운 건지 잠깐 헷갈리던데요. 네네. 그래도 춥긴 춥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 내륙과 산지, 전북과 경북 내륙 산지는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온 곳이 있는데요. 서울은 최저 기온이 영상 6.2도로 어제보다는 3도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과 달리 오늘 낮부터는 좀 기온이 올라가죠? 네, 때이른 추위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광주와 대구가 18도, 강릉 17, 부산이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아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 경주 날씨도 궁금한데 네. 경주 날씨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지금 경주는 0.6도까지 떨어져 있는 데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네. 한낮에는 17도까지 껑충 올라 추위가 풀릴 때인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경주는 에이펙 일정이 진행되는 11월의 첫날 토요일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경주는 화렵수가 많아서 가을철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지만 올해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10월 말에도 단풍은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네.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레 금요일 밤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이 시작으로 토요일 아침까지 중부와 전라도,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다음 주 초에 대륙고기압이 재차 확장해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초겨울처럼 추워지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KBS 1라디오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우리로선 가장 큰 빅 이벤트가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8월에 이어 불과 2달 만에 다시 만나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이 대타결을 이뤄낼까요?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전망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미국 연구센터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제가 관세 협상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세 협상을 첫 번째 의제로 꼽을 수가 있고요. 네. 이른바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양국 간에 논의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 문제가 있고 네.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에 관한 문제, 전자권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금 페이스메이커론을 내세우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이것을 촉진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양국 정상 간의 북미 대화 재개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최대 현안 역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인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우리는 좀 우리 쪽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버티는 양상이었다가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발언 이후에 미국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센터장님 일단 결론부터 전망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발언을 봤을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 도출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 떨어지는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양국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좀 유추를 해보면 미국이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던 게 4월이었고요. 네. 우리와 이제 7월 말에 통상 협상을 통해서 8월 1일부터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우리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들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북한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정상회담이 끝났죠. 네네.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은 이미 3개월 이상 끌어온 문제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 히토류 수출 통제나 네네. 또는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으면 10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분위기들이 사실 내일 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타결짓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관세 협상도 최대한 미국 입장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예. 또 미국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 우리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다 보니까 결과 발표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식상으로 어떤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안보 협상만 발표하던가 아니면은 뭐 설명 자료를 낸다던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텐데요. 일단 한미 공동성명이 이번에 발표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네. 통상 이 정상회담 결과 공동성명 문안은 미리 작성을 해놓잖아요. 네. 그리고 민감한 현안이나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문제들은 공란으로 해놓고 일단 초안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문제와 지금 안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무 협상의 분위기들을 보자면 관세 문제보다는 이 안보 문제 쪽에서 상호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문제가 국방비 증액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대선에 승리한 직후부터 네. 우선 그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까지 늘려라 이렇게 네.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네. 결국 지난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것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네. 어제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이 방위비 증액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안보 협상의 결과가 한국에도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네.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양새로 발표가 된다면 네. 아마도 관세 협상 문제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양국의 공통 분모, 공감대를 원칙적 수준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협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한미가 지금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네. 최근의 보도를 보면은 미국은 8년간 연간 25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보도를 보면 우리는 연간 150억 달러 넘는 액수는 투자하기 힘들다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미국을 설득할 방법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외환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뾰족한 방법이 있어서 단시일 내에 미국과의 합의가 도출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조금 특이한 것은 이제 과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그 상대국을 상대로 꼴대를 옮겨가면서 네. 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이런 협상 전략을 써왔는데 이번 그 관세 협상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네. 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우리도 준비돼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반대로 우리 쪽에서 이 협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라는 좀 버티고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규모가 어디까지냐. 예. 이제 최근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내에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한 150억에서 네. 200억 달러 수준.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50달러 이상 힘들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또 반면에 다른 쪽 보도에서는 우리가 한 70억 달러씩 10년간 네. 그 투자하는 방식을 제기했고 미국은 250달러씩 8년간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2천억 달러가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 숫자의 차이가 생각보다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상을 하면서 관세 협상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그 투자 방식을 놓고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지금 EU 사례를 언급을 했어요. 네. 앞서 그 초반에는 이제 일본 사례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 이제 EU 사례를 보면 민간 기업 투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EU 방식의 투자를 언급을 했고요. 이 경우에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 지금 이미 계획하고 있는 투자분을 이 3,500억 달러라고 하는 투자 패키지에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부담이나 외환 시장 충격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이런 방식을 수용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이른바 EU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8월 말에 그 미국과 유럽연합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네.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요. 유럽 기업들은 2028년까지 미국 내의 전략적 분야에 걸쳐서 6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로는 이게 expected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된다, 기대된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언급인데 네네. 이 공동성명이 총 19개 조로 이루어진 매우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6조에 나오고요. 네. 또 바로 이어지는 7조에는 이 미국이 더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EU가 이 군사장비 조달 분야에서 미국 제품의 조달을 크게 늘리기로 계획한다. 네. 영어로는 substantial increase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네. 이 EU 국가들이 대부분 나토에 가입을 해 있고 또 국방비 증액을 이미 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이 예산 증액분으로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해라.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이 또 조항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EU 모델이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직전에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다시 한번 대면 협의를 추진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양국 간의 입장차가 좀 조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에 몇 차례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러트닉 장관하고 협의를 했고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도된 바로는 몇 차례 화상회의까지 있었다고 그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회담 직전에 추가 합의를 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미국 측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규모의 연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직 견해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율되지 않았던 이견들이 정상회담 직전에 두 사람의 협상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조율될 것인가 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입니다만 네. 협상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네. 이런 이제 정상회담을 통한 무역 협상에서 아무래도 총사령관은 양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가능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협상키가 역시 조선업 협력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조선업과 관련한 미일 간의 또 일종의 뭐 양해의 각서, 합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쪽에서 이거와 관련한 좀 협상 카드를 활용할 방법은 있을까요? 이 조선업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가라고 하는 우리 측의 어떤 제안, 구상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감을 드러낸 바가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 대 기업 산업협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미중 그 패권 경쟁 국면에서 중국 해군의 성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잠수함 건조 능력도 보강해야 되고 또 흔히 MRO라고 불리는 이 유지 보수 정비 능력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는 게 아주 시급한 일인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미국에는 이런 인력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한국에 와서 그 한화오션과 HD 현대 조선소를 둘러보고 갈 정도로 네. 조선업 협력 분야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 협상의 레버리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번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분야가 어떤 핵심적 역할을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냐 예예. 이것은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가 $1,500 정도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선박 건조라든가 MRO라든가 조선 기자재 같은 이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 프로젝트를 합의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이슈로 부상하기보다는 네. 관세 협상의 절차와 시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투자처와 이익 배분 방식이라고 하는 후속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미 투자 금액 또 방식 또 기간 뭐 이것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한동안 관심을 크게 받았던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는 조금 보도도 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통화 스와프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재부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협상 초기는 그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한미 간에 체결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논의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좀 다른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네. 이 우리가 미국 재무부에다가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우리는 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를 거기에 입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 이게 아르헨티나와 미국 간 통상협상에서 이런 그 전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투자 약속은 이행을 하고 그 대신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하는 이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스와프보다는 이런 좀 제3의 방식을 놓고 네. 실무 협상이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네네. 뭐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안보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세 협상과 달리 한미 안보 협상은 진전이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국방비 증액이요. 미국에서 GDP 3.5%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요 안건은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문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견의 폭이 좀 적은 분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정부도 이미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하고 유사한 방식이 될 텐데 우리 측이 국방비 증액 계획을 한미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밝히는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보면은요. 네. 이번 이제 한국 방문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죠. 내일 열리는. 네. 그리고 트럼프 개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중 정상회담이나 김정은과 만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수월한 어떤 협상판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지금 읽혀집니다. 네. 또 다른 의제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인데요. 최근에 위성락 실장이 KBS에 나와서도 상당히 그 양국 간의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위성락 실장께서 이제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KBS 프로그램에서.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26기나 되는 원전을 가동하면서도 핵 연료는 이 농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량 수입에만 의존을 해왔고요. 예. 또 사용 후 핵 연료는 반대로 재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쌓아놓고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기후 변화, 그다음에 최근에 AI 문제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원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만 앉아서 당할 수 있다. 뭐 유럽 국가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협정이 있고요. 네. 일본은 이제 그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20%까지는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당할 수 있다 이런 절박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자력 관련 합의가 정치적으로 양 정상 간에 이루어진다면 차후에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하나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END 이니셔티브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의 배경과 실현 방안 이런 우리 정부의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구상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이번 그 아시아 순방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표현이 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END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고 보고 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북미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 앞서서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 아침에도 또 뭐 순항 미사일을 어제 발사했다고 북한이 굳이 밝혔는데 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만나자는 메시지는 보내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로 생각하세요? 뭐 오늘 내일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네.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러브콜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까지도 꺼냈고 네.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대북 제재 해제 문제 하노이 노딜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자신들의 핵 능력이 굉장히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북중러 연대와 결속이 굉장히 강화됐고 또 유엔 제재의 이행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있는 구멍이 말하자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북 제재 해제 언급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반응해서 정상회담에 나오는 결과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의 청구서 값이 더 올라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은 어떤 게 지금 북한 쪽에 제시가
돼야지 북한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9월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미국이 가져오면 당시 연설의 표현상으로는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비핵화 집념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평화 공존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비핵화 집념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이제 북한을 자꾸 핵보유국으로 지칭을 하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진정한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 쪽에 그리고 한미 양국의 어떤 그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그 로드맵 같은 것들이 제시될 때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것을 통한 네. 남북 관계의 개선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미국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당당.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지영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축제의 계절 가을. 하지만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저에겐 사람 많은 축제장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달랐어요. 편의 차량을 이용해 축제장을 찾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거든요. 낙엽, 단풍, 그리고 불꽃놀이까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아침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예년 이맘때의 늦가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7.2도, 대구 3.7도, 정선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18도, 강릉 17도, 제주 19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아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북 경주도 맑은 가운데 지금은 2.5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아 일부 지역은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번 주에는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자면서 이른바 무정쟁 주간을 야당에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님 느껴지십니까? 무정쟁 주간. 정쟁을 그동안 일으킨 쪽이 어느 쪽이었죠? 예, 법사위원회에서 날마다 뉴스를 만들어내고 과방위에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해당 위원장님들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에이펙 기간에 정책 대결은 좋지만 불필요한 정쟁은 평소에도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이펙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정쟁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정쟁의 원인이 됐던 분들 마침 소속이 민주당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불러서 이 정쟁 일으키지 말라고 집안 당속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뭐 일일 일민이 이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검색해보세요. 일일 일민이. 하루에 하나씩 최민희 위원장이 사고 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뭐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이 뉴스와 또 네티즌들 사이에 국회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권 의원님 말씀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05년에 부산 에이펙 이후에 네. 이제 20년 만에 이제 정말 다자간 그 외교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국격을 좀 관철시키고 그 국익을 관철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이제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 국민들 모두도 그렇고 또 야당 의원님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정쟁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뭐 다음 이번 주 지나면 뭐 다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일정들인데 네네. 뭐 좀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뭐 있더라도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자제하면서 네. 이제 손님들 앞에서 집안 싸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쟁을 일으킨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아까 이제 그 단속 국회직들을 통해서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쟁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 모습을 통해서 위원장 주도 정쟁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런 기간에 소위 국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달리할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건 자제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틈타 가지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 뭐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폐지법 뭐 이런 거 막 제출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기간에. 그러면은 이게 그 법조계 안에서나 같은 당 안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법안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정쟁입니까? 정책입니까? 그냥 이틀만 하라고 하고 그 기간에 문제가 될 만한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게 집권 여당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문제 제기하실 거 다음 주부터 해도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아니 일요일 날 불러서 막 법안 통과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요. 이번 네. 에이펙이 왜 좀 중요하냐면 예. 보통 이게 이제 의례적인 게 많잖아요. 외교 행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예. 이번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 협상.
그 다자간 관세 협상을 지금 미국 주도로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번 APEC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 국면, 이 무역 갈등 부분이 또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생길지 이게 지금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아주 정말 전략적인 행동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쟁을 멈추자고 한 것이니까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가는 상황인데 일단 권 의원님 생각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관세 협상. 그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이 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관측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게 결론을 빨리 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뭐 그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수준까지 좀 지구력 있게 미국과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께서도 조금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이건 한번 결정되고 나면 뭐 세세연년 갈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투명하되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칠승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이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 지연이 나쁜 것은 아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대통령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 협상 타결에 소위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의지가 좀 안 보인다라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식으로든 좋은 내용으로 빨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결론이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협상인데 그게 아니라 별로 한국은 뭐 관세 협상에 큰 의지가 없네 이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결론이 굉장히 빨리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관세 뭐 이런 것,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이유도 그 모든 나라의 의견을 수용해서 협상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쟁국인 미국도 협상 타결이 됐고 심지어는 미국과 관계가 나쁜 중국도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이 시장에 좋은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릴 동안에 우리는 손해가 없느냐? 손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FTA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그 세금이 있게 자동차를 팔아왔었고요. 우리나라는 영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25%로 세금을 몽창 두드려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0에서 25% 올라간 거 그 15%만 협상으로 맺어와도 사실은 굉장한 손실인데 그냥 시간 끌 동안에 계속 이거를 감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내용을 위해서 시간 끌자. 그런데 그게 원래 있던 대로 우리 0%를 유지를 하면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러면 대체 오케이. 우리는 FTA가 더 좋아. 새로운 협상 맺을 필요 없어. 그랬는데 이미 FTA는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프리 트레이드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가의 그 세금을 물리고 있으면서 시간 끌겠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네. 힘들어지죠. 네, 특히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속품 만드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시간 연장으로 고통스러운 거는 미국 쪽이 아니라 한국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이 패키지 딜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좀 약한 고리이고 미국으로서는 지렛대로 삼는 부분이죠. 그런데 6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라. 또 투자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자기네들이 정하겠다. 이런 사실 일방적이고 듣도 보도 못한 지금 협상 조건을 지금 초기에 내걸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력이 필요하다. 네. 비록 이런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이제 고통의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 형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프다고 해서 지금 직접 투자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향후에 엄청난 이 국가적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인내력을 갖고 끈질기게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오셨었잖아요. 미국이 600조를 투자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서 투자하겠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투자에 대해서 직접 투자냐, 투자 방식이나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 이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빌려주는 방식이거나 뭐 이런 방식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미국에서 동시에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이미 미국은 그때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발표를 했고요. 오히려 우리 정부 쪽이 지금 나오는 얘기와 다른 발표를 했고 그러면 서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첫 보고를 달리한 건 우리 정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하는 얘기를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처음에도 이렇게 협상이 됐고 그때부터 이런 이견이 있으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지금과 다른 얘기를 하고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졌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알고 보니 그때 발표한 미국의 발표가 맞고 그래서 우리는 협의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돌아와서 이제서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협상이나 회담이 있고 난 이후에 발표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좀 뭐 한미 관세 협상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마치 600조 원 바로 투자할 것처럼 현금 투자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를 근거로 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상회담 직후에도 제가 알기로 김용범 정책실장이었던 것 같은데 양국 간의 그 언더스탠딩 이 부분이 좀 다르다.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안 맞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처음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겠다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대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GDP 대비 또는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국 대비 크게 불러서 그 자리에서 환심을 살려고 일단은 하루 땜빵하고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좋게 만들자라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세부적인 거를 놓친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금액을 부른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떻게 결과물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조금 진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북미 대화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비행기 타기 전부터 해서 비행기 타서도 그렇고 지금 뭐 계속 구애 메시지라는 표현도 쓰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까요? 웃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왜 웃을까요? 아니 네. 통일부 장관님이 국회에 네. 나와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이나 내일 북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다. 통일부 장관님이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제일 북한 정보에 밝으신 분이 국회에서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뭐 이제 발표가 오늘 내일 있을 거라 북한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기다려봐야 되고요. 네. 오히려 미국에서는 계속 구애를 하는 반면에 북한은 계속 몸값 올리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러시아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이 있다면 외교부 장관이 실무를 같이 해야 되고 분명히 네. 현장에 동석할 텐데 완전 그냥 북한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러시아 보내서 그것도 러시아 넓잖아요. 그런데 특히 왼쪽으로 막 보내요. 그런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안보 회의에까지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동유럽 국가들의 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몸값 올리기를 하고 트럼프를 염두에 둔 행동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급한 마음에 미국에서 내줄 카드를 모두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그 대북 제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열린 발언을 하는 반면에 미국의 국무부는 여전히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언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북한이 무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얼굴 좀 보자고 얼굴 좀 보자. 예, 구애를 한 경우를 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북한의 몸값이 지금 한껏 올라가 상종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러다가 북한과 러시아가 또 회담을 하면서 아마 미국의 이 구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뭔가 결론이 지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이 완화가 되고 국가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그러니까 뭐 외교 정상화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연락 사무소 정도 두는 것 네. 워싱턴과 네네. 이제 평양에 뭐 그런 예.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정도 수준이라도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그거는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나서 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네네.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너털웃음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이렇게 21세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바로 지금 등장하는 그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만들었습니까? 그때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안 하고 있을 동안 이제 제가 독일에 대학교에 가 있을 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 전쟁의 참혹상을 바로 피부로 굉장히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네. 뭐랑 오버랩 되냐 하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희생하고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과 무관하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 전쟁에 도와준 나라들이랑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막 협상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냥 일회성 협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는 역할이 미국이 가지는 역할 그리고 등장하는 북한이나 러시아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세계 평화에서의 해악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그냥 호호호호 하면서 그냥 장 깔아주는 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받았던 그 도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의원님도 북미 대화 재개가 된다면 아니면 뭐 그 재개가 안 되더라도 그 사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균형자론, 운전자론 이런 이야기들이 뭐 과거부터 있었죠. 예. 명칭이 무엇이 됐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제 한반도 긴장이 완화가 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들을 향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우리와 무관한 방식으로 큰 어떤 역사의 물줄기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 뭐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국익에도 굉장히 훼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협상을 했어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 근데 평행선입니다. 일단 뭐 결렬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곤 있는데요. 이 시간을 갖고 출석 시간을 갖고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일까요, 권 의원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뭐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할 뭐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정쟁을 위한 그 국정감사와는 좀 무관해 보이는 정쟁을 위한 공격용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우리 당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간에 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사실은 처음에는 그 당연 출석자였었습니다.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사와 재정과 관련돼서 김현지 그 전 총무비서관뿐만 아니라 역대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듯이 그냥 그렇게 묻어갔으면 모든 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거 출석 안 시키려고 뜬금없는 인사를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에다가 그 맡겼거든요. 그 당은 알아서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인데요. 총무비서관 재직 시에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그만두라라고 통보를 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인사 개입이나 월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 즉 재판 개입에 대한 의혹이 또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함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또 아울러서 저희 국토위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그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이제 성남의제 20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외부에서의 관여로 이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정황이 서류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출석을 안 할 동안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현지 비서관과 연루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려면 김현지 비서관이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죠? 그러면 오늘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좀 양쪽의 입장이 좁혀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좁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주고받고 계신데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이제 송동구에 있는 재건축 관련한 현장에 가셨고 거기서 이제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공공부지 개발을 검토하고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말하셨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언으로 봤을 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아울러서 공급 대책을 좀 공급을 확 늘리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권 의원님? 뭐 공급 대책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동안 역대 정부가 계속 뭐 그런 대책들을 발표해 왔죠. 뭐 그런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일환의 하나인데 좀 눈여겨 보이는 게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좀 독특해 보입니다. 이건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뭐 또 의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서도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왕왕 등장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태릉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네.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공급의 문제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살펴보면서 공급 정책을 세워야 된다. 공급 정책을 한번 세우고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이 되돌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 만약에 되돌리게 되면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권의 침해 이런 것들이 큰 또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인정 의원님 저 지금 국민의힘은 네. 공급 확대 얘기 뭐 계속 하고 있었고 어제 네.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개발 현장을 또 가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도에 나왔는데 네. 지금 민간 주도 공급 확대 그리고 네. 토지 거래 허가제 폐지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못 하고 있고 오로지 수요 억제 정책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발표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발표하는 정책과는 다른 부동산 투기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신뢰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과거에 사실은 공급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공주도로 서울에만 33,000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했더니 2,000호밖에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장소에 괜찮은 브랜드의 이 공급을 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서울시장은 이미 민간 주도로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 대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렇게 공급 대책을 하락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그 오세훈 조가 서울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켰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쪽은 실패시켰던 사례가 있고 한쪽은 성공시켰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질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네. 사실은 전 지역을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서울만 네. 해도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할 때 그나마 규제책 발표는 서류로라도 서울의 의견을 하루 전에 들었어요. 물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된 구역 묻는 거는 서울시에 아예 서류로도 안 물어보고 발표하기 직전에 그냥 전화로 의견 내고 말았어요. 네.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이라고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라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밀한 통계를 가지고 어떤 지역은 필요하고 어떤 지역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20초 남았는데요, 권 의원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이번 지체가 워낙 강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예, 그만큼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의 이런 대책을 만약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뭐 대책에 대한 뭐 장단점은 어떤 정책이든 다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대책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알겠습니다. 계속됐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맞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강력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고육지책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그런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이제 국민들한테는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주택담보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여전히 70%입니다. 그리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이런 무주택자들에게는 이전의 정책이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해명들도 하고는 있는데요.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당사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부동산 관련돼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실제 시장의 내용을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옛날에 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짓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찬신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니까 아파트 증여하겠다라고 했다가 증여세가 5억 이상 나오니까 언제 내가 증여하겠다고 했냐고 국회에서 바로 며칠 만에 말 바꾸고 팔도록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누군가가 올리고 그거를 통해서 가계 이 대출을 확대하고 그 가계 대출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이런 나쁜 고리를 끊겠다라고 자기가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18억으로 팔렸던 자기 아파트를 22억에 내놓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일반 국민들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저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니 아파트 한 채 팔고 47평형에 살게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 듣는 국민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연봉 2억 3천 받는 공직하면서 자기가 무슨 한직 가서 공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공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감수한다. 이런 얘기로 국민들 마음에 스크래치를 빡빡 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알려진 게 뭐냐면 네. 국토부 차관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되는 네네네. 발언으로. 네. 그런데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을 시켰대요. 동시에. 근데 이거는 그동안 언론 통해서 안 알려졌었거든요. 뭐냐면은 이상경 차관의 그런 잘못된 정책이나 그런 잘못된 발언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임을 시킨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되게 나가게 했냐라는 질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대기 발령시킨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부동산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이번에 이제 슬그머니 사임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아들들에게 부동산 선물을 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부동산 투자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정책 사령탑으로 있다가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사표를 냈거든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서 정책을 주도하는 이상 과연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판을 새로 짜려면 이런 그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본인은 돈놀이를 한 것처럼 보이는 이찬진 금융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갭 투자로 이 집을 실거주하지 않고 마련했던 이 2억 원, 예, 이분이나 이런 분들 다 이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권지승 의원님 반론하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주택 소유 과정이나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부적절한 뭐 언행이 있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뭐 사과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보탤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의 주요한 키맨들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그 뭐 지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좀 더 엄중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요새 불장이란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4천 돌파했습니다. 두 분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실까요? 뭐 저는 국내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요. 국회의원들이 국내 주식을 하면 뭐 시끄러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안 하고 그 미국에 아주 뭐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직에 이제 직업으로 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 당연히 금융시장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주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해 충돌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나는 주식하지 말자라고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잘안 버는 게 돼요. 쉽지 그래서 않다. 처음부터 아예 저는 발을 안 디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에 좀 민감하게 보고 하는데 네. 소액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네. 지금 코스피 4천이 이제 넘어가니까 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의 성과라고 자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의 상황.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제적인 측면 또 국내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제적으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와 AI가 사실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 사이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좀 여전히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각국이 재정 확대를 해서 유동성이 좀 많아진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극복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요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좀 친자본시장적인 그런 성향을 뭐 선거 때부터 보였고 그다음에 의지도 굉장히 많이 보였죠. 그다음에 상법과 같은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어떤 그 대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법도 많이 했고요. 또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어우러져서 지금 자본시장에 온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네. 자본시장은 자본시장일 뿐입니다.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키울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이제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은 여전히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님은 지금 코스피 4천이라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이라도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뭐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걸었으니까 네.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계속 코스피 지수에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이 삼중 호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미국 금리 인하한 부분도 있고 또 미중 화해의 시장 신호도 굉장히 이제 네네네. 좋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실물 경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꼭 제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대형주 이 탄력받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 방산이나 조선도 있지만 사실 원전주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원전을 누르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원전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전주가 계속 가려면 실제적으로 원전 정책도 계속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당당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까지는 춥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2도, 정선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18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 낮부터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늦가을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네, 자 전격 인터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새 도약기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16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 역차별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논란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 배드뱅크인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를 지낸 재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과 새 도약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부분이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강조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넉 달이 지났는데 지금 취약계층 금융부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님의 의지가 강하시고요. 그러니까 의지에 따라서 이제 정부 부처도 좀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또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채무 취약계층을 구제하고자 하는 좀 그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 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새 도약기금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배드뱅크 뭔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권이 연체되게 되면은 그 해당 금융사에서 그 채권을 계속 추심하는 게 아니고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채권을 할인해서 매각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실 채권을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실 채권의 가격이 이제 제3의 기간에 매각이 될 때 뭐 보통 이제 뭐 1,000만 원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팔리거나 뭐 900만 원에 팔리거나 이게 아니고요. 거의 이제 3%에서 10% 조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20%까지도 가격이 되지만 신용대출 채권 같은 경우는 10% 전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됐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장기 연체 상태가 되면은 그게 또 매입했던 기관에서 또 다른 기관에 다시 재매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격이 0.001%까지 떨어지는데 그렇게 할인돼서 채권을 매입한 이제 기관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거를 할인된 그 금액만큼 추심을 하는 게 아니라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다 사실은 추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 연체 상태다 보면 연체이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겠죠. 그래서 할인된 채 매입한 그 회사 입장에서는 한두 건만 사실 제대로 회수를 해도 굉장히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약간의 이제 채권 시장이 조금
조금 사실은 이제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채권이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그 거래되는 이상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미 재작년에 입법을 했고 작년부터 그 법이 시행이 돼서 이 채권 부실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주 장기간에 걸친 오래된 연체 채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채무자들은 괴롭히고 사실상은 금융회사는 손실 처리해서 포기했거든요. 네. 최초에 빌려준 데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구제가 안 되고 있는 예,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그 바로 잡아 보고자 해서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배드뱅크라고 해서 이 할인 채권을 정부 공기업이 매입을 하고 그냥 그 추심회사들처럼 추심하는 게 아니라 좀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배드뱅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조직으로는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배드뱅크를 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맡겨 버리면은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0원짜리로 채권을 매입을 해놓고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원금은 한 뭐 1,000만 원인데 연체 이자가 불어나서 한 네. 1억 가까이로 부러져 있다. 네. 네. 그러면 1,000원 주고 산 채권을 1억을 추심을 하는 거죠. 이건 네, 굉장히 좀 그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심 독촉을 피하고자 경제활동을 재개를 못하는 장기 연체자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시장에만 맡겨두면은 계속 경제활동 그 새 출발이 불가능해지니 정부가 그 저렴하게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서 네. 그 아주 초과 수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새 도약기금이 출범하면서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거나 조정할 예정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국가 예산으로 개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맞느냐? 이제 당위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보통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대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연체한 사람들 혹은 5천만 원 연체한 사람들을 국가가 5천만 원 들여서 탕감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번에 배드뱅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채권의 매입가가 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짜리면은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때 초기에 들어가는 매입 비용은 일부 국가가 그 재정을 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고요. 3%를 손실을 보겠죠. 그러면 네. 정부가.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상환 능력을 심사했더니 이분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상환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면은 상환을 받겠죠.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배드뱅크 프로그램들이 정부가 주도했던 게 많이 있거든요. 참여정부의 한마음은행 그 뱅크라든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국민 그 행복기금 이런 게 이제 배드뱅크 프로그램인데 당시에도 이렇게 정부가 매입을 해서 채무 조정을 해줬을 때 오히려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매입 비용 대비 채무 조정을 해줘서 상환 받은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80%까지 최장 최대 그 채무 조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20%는 상환을 하겠죠. 그러면 3%에 매입했기 때문에 17%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완전히 소각하는 경우는 3% 손실이 발생하지만 네네. 뭐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 그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실은 그렇게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배드뱅크는 수익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소각하거나 탕감을 해주는 제도다 보니 네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거꾸로 차별받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 불성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장기 연체자분들이 불성실해서 안 갚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 능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못 갚은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반대로 소득 능력이 가능해서 지금 현재 정상 상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상 상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제도 마련입니다. 정상 상환자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인센티브를 전혀 주질 않아요. 네, 사실은 네네. 이것도 비즈니스잖아요. 네네네. 우량 고객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 몫은 금융회사에 있지 정부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미 일종의 그 비정상 채권이죠. 네. 상환을 네. 회수를 못해서 네네. 그거를 회수를 포기하고 다른 시장에 매각을 한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장에서 과도하게 추심행위가 이루어지고 연체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그 장기 연체자 채무자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재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금융시장 전체에 개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그 정상 상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게 장기간에 걸친 신용거래에 의해서 금융회사에 상당한 이렇게 수익을 보장을 해줬다면 그건 금융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정상 상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금융회사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계속 한간에는 이자 장사만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이 네네네.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에 대한 정부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도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빚을 졌을 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내가 이 진 빚이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인한 거다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안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이게 지금 개인 채무자가 네네네. 사행성 활동을 하다가 채무를 진 것도 여기에 지금 배드뱅크에서 탕감을 해주거나 소각해주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네. 좀 다소 그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거는 적은 비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금융회사에서 사행성 투자에 돈을 빌려준 그 기존에 대출 관행들이 문제였지 않나. 오히려 그걸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까에 대한 네.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 지금 이 배드뱅크의 정책 효과 어떤 게 클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저 국민들의 어떤 활동을 봤을 때 장기 연체자가 한 뭐 항상 400만 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다중채무자가 4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 다중채무자라는 거는 결국 빚 돌려막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조만간 연체자 대열에 끼고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회생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도 또 다중채무자가 있으니까 또 연체자가 발생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연체 상태에 놓인다는 거는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질환,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의 그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조금 더 제대로 작동이 되고 활성화되고 네. 경제가 좀 성장을 도모하려면 네. 사실 이렇게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새 길을 찾아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에 성공해야 경제는 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바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새 도약 기금에 지금 금융권 채권의 절반가량 갖고 있는 대부업체들 참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글쎄 뭐 그거는 금융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네. 뭐 대부업체들도 사실 지금 이제 연체 채권을 가지고 추심하는 비용들이 상당할 텐데 뭐 정부에 그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는 게 뭐 그렇게 꼭 손해일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부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뭐 금융 그 이제 위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새 도약 기금하고 같이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인데 이걸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제도이고 새 대학기금하고 뭐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는 건지 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기대를 하는 건지 어떤 제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금의 5%만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3%에 매입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예, 네, 그 상환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운영의 그 기본 원칙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모든 그 대상자 분들한테 5% 갚으면 청산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일정 기간 이제 좀 그 채무 조정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행한 대상자들 중에서 네. 네. 아 그렇군요. 참 뭐 그 앞서 뭐 사행성 활동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부득이하게 경제 활동을 하다가 또는 또 뭐 가족 간의 어떤 빚을 떠안게 되는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돈 빌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도 당장에 그 월급도 월급이지만 직장이란 소속이 없어지면 어디 가서 대출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서민금융 문제가 사실 어떤 특정 계층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400만 명 언급하셨잖아요. 다중치 채무 불이행자. 서민금융 변화위에서 지금 우리 그 제도 중에 좀 보완하거나 아니면 더 신설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적 그 통념 중에 굉장히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내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상환 불이행이 발생하겠죠. 네. 상환 불이행이 발생해줬을 때 구제해주면은 도덕적으로 그 좀 비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을 위해서 또 돈 더 잘 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하세요. 은행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네. 그래서 은행의 문턱을 낮춰서 그분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그분이 소득이 안 돼서 못 갚는데 근데 왜 못 갚아라고 비난을 하면 처음에 애초에 은행의 문턱을 낮추라는 논리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네. 사실 상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그 서민금융을 확대하기보다는 저는 뭐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소득 창출 능력을 더 제고해 준다거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좀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분들에게 금융을 확대해 주는 거는 좀 잘못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